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야권 공조를 다시금 강화했습니다. 여당은 4월 퇴진론을 당론으로 정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급변하고 있는 탄핵 정국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뭐 2일 하냐, 5일이냐, 9일이냐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2일 처리 무산이 됐고요. 9일로 할까, 5일가 할까 우왕좌왕했던 야3당 9일로 표결로 확정 지은 것 같습니다. 네. 비박계의 이탈 상황이고 비박계 일단 뭐 7일 6시까지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결정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야당 입장에서 또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그 이 부분을 좀 더 유보하고 있다가 또 5일 날 표결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야3당이 공조를 해서 지금 9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사실 야권이 분열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비박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탄핵이 사실상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네.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내일 촛불 집회를 주말에 촛불 집회를 앞두고 그 여론의 압박 그리고 또 야권 공조가 무너지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이걸 강행하기로 한 것 같고요. 국민의당에서 뭐 5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건 사실상 좀 어려운 게, 그렇다면 그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인다든가 아니면 또 국회의원들 연설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 날짜를 또 바꾼다든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네. 여론의 압박과 야당의 공조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이 무산이 된다 하더라도, 발의는 해서 가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다시 여권이나 이렇게 공을 넘길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탄핵 가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밀어붙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 아무래도 키를 진 집단이 새누리당 비주류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의 선택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면요, 고비를 넘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박 쪽에서 정치 공작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대응력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탄핵을 피하고 최대한 명예퇴진 쪽으로,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 게임화하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 9일 표결이 어렵게 만들도록 노력을 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로는 명료하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누구든지 들으면 4월 말 퇴진을 하겠구나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도까지. 함의는 그거지만 예. 직접적인 워딩은 삼가할 것이다. 그 예, 얘기죠. 예, 그런 정도까지는 박 대통령이 립서비스라도 함으로써 비박계가 탄핵 표결에 가가지고 찬성표에 우르르 표를 던지지 않도록끔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 말을 네. 그렇게 공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아까 저희가 뉴스로도 보도드렸습니다만 네. 이번 주말부터 새누리당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네, 한다는 네, 게 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비주류 측과 면담하겠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면담하면서 그 와중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도 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청와대에서 언론사 간부들 연락망 같은 걸 갖다 일제히 점검하는 것 같던데 어제 오늘 사이에.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 그 뭐 언론사 쪽에서 이제 네. 이야기를 좀 들은 건데요. 예. 하여튼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언론사 그런 것도 이제 움직임을 보면 예. 하여튼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그것도 친박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여론몰이를 좀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 그 마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뜻을 갖다 충분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영철 의원이 이제 대변인 격인데요. 비상시국 회의 7일 6시까지 안 하면 9일 표결 참여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게 온전히 참여가 될까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그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발표했을 때 그게 명료하지 않고 항상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정치권에서 그 부분을 해석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느라고 항상 더 혼란이 생기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담화를 할 때도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 비주류
쪽에서 7일 오후 6시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뭐 비주류 의원들을 만나면서 그래도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9일 날 그렇게 해서 하면 탄핵 표결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선 비주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찬성표를 던지기가 무기명 투표라 하더라도 또 쉽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일부 의원들만 이탈하더라도 사실 가결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일부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게 일정 부분 시간을 번다든가 아니면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그 대통령께서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그 비주류라든가 그 정치권에는 성공적으로 작동했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압박을 받으면 이게 시간의 문제지 12월에는 뭐 일사부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탄핵이 다시 뭐 가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시 회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시간의 문제지 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김무성 전 대표가요. 네. 박 대통령이 4월에 퇴진 약속을 하면 굳이 탄핵 표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네. 유승민 또 정병국 의원은요. 대통령이 퇴진 약속을 해도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탄핵 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새누리당 비박계의 그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박계는 양손에 떡을 줬죠. 한쪽 손은 청와대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또 한쪽 손은 야당 쪽에 압박을 네. 하고 그러는데 지금 물이 들어올 때니까 아주 물이 좋죠.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인데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요새 그 미디어에 보니까 30시간 회군의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30시간만 기다리면 회군한다고. 지금 네. 또 이렇게 돌아서서 회군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승민, 정병국, 김무성 그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의견이 갈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속마음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를 쉽게 결정 못하는 거는 지역구에 가면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지자들 목소리 뒤에 또 경쟁자들이 지금 이 의원들의 움직임을 갖다 세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어수선한 상태라고는 보는데 여하튼 대통령의 3차 담화가 국민의 마음은 못 움직였지만 비박 세력은 상당히 흔들어 놓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또 김무성 대표가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이 회군에 상당 부분은 좀 더 흔들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저희가 하루에 뉴스를 엄청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수많은 올라오는 기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야권도 그렇고 정치권의 이런 어떤 입장 표명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건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들 만큼 특히나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당 당론이라고 당론이겠지만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거를 두고 이제 국민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탄핵 발의조차 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책임론이 야권의 책임론이 커진 상황인데 야권의 이런 삐걱대는 공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야권에서도 사실은 그 정치적인 셈법, 그러니까 사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대통령 선거라는 아주 큰 이제 이벤트가 바로 눈앞에 이제 목전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정치적인 셈법이 복잡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대선 후보의 영향력도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제 선거를 좀 빨리 치르는 거에 대해서 부담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뭐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제 보수 정당을 해체를 하든 어떻게 해서 재구성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또 의원들의 마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도 또 여러 가지 제3지대라든가 제4지대 본인들의 역할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그 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두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요.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야권들의 입장도 있고 또 여권에서 비주류나 또 주류들의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청와대에서는 이제 뭐 허원재 정무수석이나 아니면 그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죠. 정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 거고요. 그다음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 이제 국민들보다는 정치권을 움직이는 담화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여야 모두 다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뭐 촛불 집회 상황이 어떨 것인지, 또 여론조사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추미애 대표가 예전에 박 대통령과 네. 단둘이 회동을 하기로 했다 취소해서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또 둘이 만났어요. 예. 아무래도 추미애 대표 이런 단독 행동이 좀 리더십에 타격을 입힐 거란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요새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아요. 그분들 말 쫓아다니면 네. 멀미가 날 지경인데 네. 학생 같은 표현을 쓰자고 한다면 진도 쫓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분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이야기를 바꾸니까요. 국민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그리고 화나죠. 기껏 국민의 의사를 갖다 결집해서 평화적으로 그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정치권에서 그걸 갖다가 투영을 시켜주지를 못하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네. 있으니까. 근데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셈법이 작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다 이 국면에 자기 셈법을 갖다 계속 투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추미애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말을 하는 게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없다는 느낌을 줄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어저께만 해도 9일에도 비박이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이제 코테이션 돼서 신문에 인용 보도가 그렇죠. 됐습니다. 탄핵 강행한다는 의미를 보였던 예, 거죠. 그러면서 예. 2일 날 이제 강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9일에도 비박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그 말 속에는 2일에도 협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2일에 비박의 협력을 못 끌어내는데 표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말 자체가 조사 하나에도 그렇게 정제되지 않고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논리적 정합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영수회담에 관한 거라든지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거국 내각 총리 처음서부터의 일이라든지 제의했다가 수용하니까 또 철회했다가 뭐 이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 질풍노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국민들의 열망을 갖다 제대로 담아내질 못하고 있고 그 김무성 대표하고의 회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한테 먼저 만나자고 그랬다가 거절당하고 나서 김무성 대표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은 왜 만나려고 그랬는지,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에게는 어떤 대표성이 있는지, 제1야당의 대표가 그분들을 만나서 합의를 하면 적절하게 대표적으로 합의가 잘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합의가 안 되고 돌아 나오니까 1월 말 하야를 갖다 김무성 대표랑 만났을 땐 이야기하다가 돌아서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2일 표결을 해야 된다고 또 강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안 되면 강경으로 회군하고 이런 것들이 우왕좌왕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당 지금 궁금한 것은 당의 의견은 좀 모여야 됨이 맞는 건데 이게 네. 당론인 건지 본인 단독 플레이인 건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리더십도 약하고 예. 당론 결집 그 과정도 지금 제대로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한 가지만 제가 더 첨언을 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 이번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걸 갖다가 요번에 큰 교훈으로 우리가 얻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대화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몰려온 거 아닙니까?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대표도 당내에서의 대화, 당내의 야권 전체에서의 타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돌출 행동을 해버리니까 그냥 어리둥절하기만 하죠. 네.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저 마음속에 무슨 속셈이 있는 건지 뻔히 보이는 듯 하면서도
본인은 말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고 따라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 국민들의 눈초리는 예. 이제 그 야권을 바라보는 눈초리도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예. 그런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거기에 이제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당대표로서 위상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리더십의 부재라든가 돌출 행동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게 좀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뭐 당내 의견 수렴이 잘 안 된다든가 소통이 안 된다든가 리더십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추미애 당대표가 정치 경력도 있고 또 판사 출신이고 생각이 없는 분은 아닐 텐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로들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지켜보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표의 생각이 되게 중요할 텐데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을 좀 빨리 치러도 좋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당겨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새로 치르면 그 헌법 조항의 원래 임기를 만료했을 때 70일 전부터 40일 사이라고 해서 인수위가 한 2달 가동이 되고 이런 시간이 없이 바로 이제 당선이 되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뭐 이런 게 얼마나 짜져 있느냐. 캠프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게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야에 있어서 대통령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여당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정치적 셈법과 함께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던져보고 저런 얘기도 던져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근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팀 문재인이 꾸려질 시간이 좀 여유치 않다. 그렇다면 내년 4월 퇴진도 그 6월 대선을 예상한다면 시간이 좀 넉넉하잖아요. 근데 1월 또 퇴진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아이러니합니다. 예, 그러니까 4월 퇴진이라는 게 이제 원로들부터 4월 퇴진 얘기하기 시작했었죠. 그죠? 지난 일요일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4월, 6월.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6월이라든가 여름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 1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탄핵이 될 수도 있고 박안철 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 말이기 때문에 1월 이전에 이제 1월 말까지 탄핵이 결정이 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수월하거든요. 탄핵이 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던져보는 거지 사실은 반드시 1월에 해서 3월에 선거를 치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25일 날 취임 4주년 때 이렇게 임기를 퇴진을 하시면 이 종합 의견을 해서 한 중간 지점 뭐 그렇게 하면 4월에 선거를 치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좀. 야당 정치인들 머릿속은 저희가 속된 말로 대략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박 대통령이 그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 어제 저희 그 대담 중간에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었는데요.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저희가 또 이제 그 댓글 많이 지켜봤는데 저희가 오늘 뉴스를 내보내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친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박사모 회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했지만 실상으로는 그 상인들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와가지고 뭐 저기 그 지지 의사 지원 의사 밝히지도 않고 말도 안 들어보고 그냥 간 거냐 이러면서 굉장히 좀 그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정치인은 숨 쉬는 것까지도 다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겁니다. 네. 박 대통령이 거기 간 거는 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간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이 위기에 빠진 뒤에 지금 첫 외출이 대구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를 두고서 방문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은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도 한 번, 두 번 계속되면 그래도 우리밖에 없잖아 하는 동료 의식 같은 것들이 좀 싹틀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나 죽지 않았어. 네. 뭐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지층 결집을 갖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진행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상인들 거기에 이제 재난 당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본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 좀 열불이 솟겠죠. 저기 뭐 이 추운 때 찬물 훌렁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왔다가 따뜻하게 위로도 안 하고 이제 갔으니까 하겠지만
그게 이제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정비되고 뭐하고 그러면 이렇게 또 선무 공작도 할 테고 하겠죠. 네. 네, 대통령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저희 그 시간대 전문가분들께 여쭤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서문시장 피해가 심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지지층 결심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지금 그 강 국장님 얘기처럼 어떤 정치인은 숨소리 하나도 의미가 있는 거다 얘기하신 것처럼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그전에도 보면 경찰 인사도 하셨죠. 그리고 국민대통합위원장도 임명하시고 네. 또 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내정하는 절차를 밟기도 하시고 하니까 국정에 대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도 아직 이 부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마음도 있고 또 대구라는 의미는 각별하죠. 저도 고향이 대구인데요. 서문시장이라는 의미가 또 참 각별하거든요. 이제 뭐 조선시대 중기부터 여기는 아주 큰 시장 세 군데 엄청 큰 중에 하나. 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부심도 대단하거든요. 어허. 대구 사람들은.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가 없으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일련의 행보를 보면. 근데 두 번째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게 과연 대통령께서 원하셨던 결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저도 TK 민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이 행보를 하는 거 보면 TK 민심을 좀 더 짐작하기 쉬운 게 있을 텐데 대구 네. 지역 국회의원들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안타까웠던 부분은요. 첫째는 수행원을 최소화하고 이제 그래서 가셨는데 너무 경호원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경호에 아주 이렇게 만전을 기하는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임하실 때도 총리랑 경호실장을 같이 발표하시고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올리고 뭐 어떤 때는 발표할 때 누가 얘기하시기는 대변인이 경호실장을 총리보다 먼저 발표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알겠지만 사실 가장 정치적으로 본인의 어머니와 고향과 같은 지역에 가면서 그렇게 경호원만 눈에 띄게 갔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재난을 당한 그리고 화재 진압 중이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시장 상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좀 더 배려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네. 그리고 대책을 좀 마련해서 가셨으면 또 시민들의 마음이 오히려 누그러지는 게 있었을 좀 텐데. 더 시간을 좀 할애하면서.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거기 좀 덧붙여서 한 가지 네네.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터진 지진 때 네, 동안 칸나오토 당시 총리는 거기 갔다가 인기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기 재난 지역을 갔었는데 네. 재난 지역 가게 되는 결정서부터 가서 한 행동까지가 국민들 눈밖에 나가가지고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규슈 지진 때 이번에 아베 총리는 거기 갔다 와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솟았어요. 가서 한 행동 한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재난 지역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거는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큰 숙제인데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방의 방문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 이렇게 더 가야 됩니까 그럼요? 더 가든지 다른 뭐를 또 해야 되겠죠. 네. 어제 보니까 뭐 플랜카드를 들고 박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 듯한 그런 단체들도 또 박상호 회원도 보였거든요.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예, 있던데요. 예, 거기 뭐 지금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뒤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막 예. 이렇게 10분밖에 있다가 안 가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대구 비빌 언덕이 대구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박 지지율 대통령. 얘기 좀 해보죠.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더 떨어졌어요. 갤럽에서 4%에 좀 나왔는데 3차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4%.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3차 대국민 담화가 이제 그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정치권을 겨냥한 게 아니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담화를 보고 저도 댓글도 보고 예. 그다음에 뭐 조카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젊은 사람들은 더 좀 이렇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전혀 그 지지율 반등에 실패하고 영향을 못 끼쳤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4% 의미가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4%라는 게 정말 4%라고 할 때는
정말 의미가 없다 지지율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조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율하고 거의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없다는 얘기죠. 예, 거의 바닥이고 없다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음 주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주 초에 나오는 지지율도 봐야겠지만 사실 그 담화로 대국민 담화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부족한 담화였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좀 충격을 입는 게 뭐냐면 예. 미 대선 때도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세가 득세했던 곳에서 진 경우가 충격이었던 것처럼 이 변호사님께서 대구 분이시잖아요. 예. 대구 민심 실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구에서도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가보거나 뭐 또 해보면 4%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도 있지만 오히려 또 계속 지지할 줄 알았던 분들 정말 저도 사실 대통령께 투표도 했고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도 그래도 믿고 계속 옹호하는 방송을 할 때 옹호하는 말씀도 해드리고 그게 아닐 거다. 그 유출한 사람들이 나쁘다고 저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저나 주변 사람들 중에 11월 초에 몸이 아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좀 그랬는데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저희가 막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상실감이 너무 컸거든요. 자괴감도 네, 그렇고. 자괴감도 예. 있고. 그래서 대구에도 그런 분들도 많고 한데 이게 예. 수량화하기엔 뭐 제 경험이 이게 제가 뭐 그렇긴 접촉하는 합니다만. 면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11월 30일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그 조사가 있습니다. 개헌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69점 화면을 좀 네, 화면 좀 보여주시면 보여주시죠. 예. 10명 중에 거의 7명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헌 추진에 대해서. 그런데 일부 개헌론자들은요. 국민 대다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개헌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거나 여론이 환기되어 있다고 생각지 않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쪽에서 돌이켜보면 10월 2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하자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개헌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 무슨 속셈이 있거나 속으로 무슨 꿍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7년 체제를 갖다 출범을 시킬 때 좀 급하게 서둘러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력한 대통령이 강력한 개혁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여 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강력한 개혁은 조금 간대었고 개헌의 필요성은 높아졌단 말이죠. 요새 칼럼들 보면 지식인들이 많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뭐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 혁신의 필요성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지금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들 생각하기에 탄핵 문제부터 우선에 말끔하게 해결을 해놓고 그다음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탄핵을 하고 나서 개헌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타당한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다들 아셨겠지만 그 포털 사이트 검색 네. 1위에 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인데요. 네. 탄핵에 주저하거나 반대 혹은 불참하는 임원 명단을 공개해서 그 의원들이 정치 테러를 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강하게 항의하고 설전이 오갔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굉장히 좀 눈살이 찌푸러진 광경이었는데 저희가 그 광경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의도 없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퍼놓고 그냥 가는 게 예의입니까? 이게 외국에 대한 예의예요? 예? 그건 예의십니까, 이게 지금? 예의냐고 하시라고요. 예의가 먼저 차리세요. 오케이. 예의 먼저 공개해놓고 봅시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이리 와봐. 할 짓? 경찰이야? 태연이 뭐 수상하냐?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저 보셨죠? 네. 그 뉴스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기도 하고 공식 석상에서 저는 뭐 좀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이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예.
사실 이제 의원들끼리 설전을 벌일 때가 많죠. 저희도 겪어보면 뭐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 항상 어떻게 발언을 하냐면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할 때 이제 상임위원회나 이럴 때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지역구를 대표하거나 비례대표든 이제 일정 부분 국민을 대표한 대기관이니까 서로 존중해 주자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반말을 하시거나 저렇게 하는 거는 너무 부적절해 보이고 지금 사실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한테도 실망했지만 그 뒤에 전국 수습 과정에서 정치적 셈법으로 어떤 그 통일된 의견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로드맵을 보여준다든가 수권정당으로서 야당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실망을 이제 끼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민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열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계도 하면서 촛불 집회도 나오고 정당도 걱정해주고 뭐 이렇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국회의원 개개인들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 국민들한테 더욱더 정치 불신만 네. 키우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도 또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니까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네. 마음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표창원 의원은 자신이 그 그 의원들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알 권리 저도 이제 미디어에 예. 쭉 종사를 했었습니다만 알 권리라는 건요 미디어에서 많이 쓰는 용어지 않습니까? 근데 저널리즘에는 윤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시민과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알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긋난 거네요. 그럼 어제 저 모습은. 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알 권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이제 취재하고 보도를 할 때 검증의 윤리가 반드시 따릅니다. 예. 사실 확인을 꼼꼼하게 했느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느냐, 그래서 보도를 해야 그 검증이 제대로 된 저널리즘에 어울리는 네. 보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알 권리라고 이제 주장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알 권리가 아니고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표창원 의원도 미디어로서 지금 역할을 조그맣게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증의 윤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의원들한테 정말 그 탄핵 찬반을 네. 정확하게 묻고 확인을 했는지 검증을 했는지 그런 게 중요한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촛불 집회 얘기 좀 해보죠. 이제 그 두 분은 혹시 집회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이 가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도 지나가면서 제가 네. 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사무실이 근처여서 볼 기회가. 감성을 다 들으셨군요. 네. 예. 내일 이제 그 6차 촛불 집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더 큰 인원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네. 또 이번 주에 이슈는 이제 4월 조기 퇴진론 이런 네. 것들이 내일 있을 촛불 민심에 더 불을 지를지 네. 그렇지 않을지 예상을 좀 해볼까요? 먼저 변호사님. 저는 그 지금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4%라는 숫자 있죠. 네.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150만이 모였다는 숫자가 있고요. 5차 평화 집회까지 우리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다음에 그 청와대 몇 미터 접근하느냐, 100m, 200m 그 숫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5차 집회였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5차례나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일 6차 집회도 이제 평화 집회로 저는 가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국민들 분노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저 새누리당 쪽에서 이번 사태를 갖다가 문어 광줄이 넘어가듯 슬금슬금 넘어가려고 하면은 국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번 5차 촛불 집회 때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주최 측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가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경찰이 또 금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데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법원의 판단도 주목되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금지해도 계속 법원이 허용을 예.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일정 부분 청와대 100m까지는 이제 국가 그 안보 시설이기 때문에 100m까지는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게 확실해서 이 경계 시점까지 법원이 허락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있는데요. 법원이 경찰이 금지한 걸 허용하면서 이유를 썼는데 그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매번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촛불 집회가 지속될수록 이유가 달라졌는데 사실 이건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행정법원 부장들은 지방법원 부장보다 기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보다 연수원이 조금 위거나 저희 또래고 나이가 이제 연차가 저보다 좀 있으신 분들이죠. 저보다 예. 위죠. 조금 더 위인 선배들. 그러니까 한 50대 안팎 이렇게 되는데요. 50대 초반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쓴 걸 보면 처음에는 국민들이 이제 집회라는 게 이제 의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어디 지점까지 허용하자. 두 번째는 국민들이 대통령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사 표현이 아니라 우려를 전달해야 되니까 허용한다. 그 다음에는 항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점점 법원의 표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의 평화로운 시위, 현명한 판단하고 있고 이게 집회를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100m라는 기준은 있지만 그 100m를 넘게 하진 않겠지만 최대한 허용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100m를 반드시 허용할진 몰라도 150m라도. 네, 뭐 그렇게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 이유를 보면 여기에 일정 부분 동조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네. 판사분들도 네.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했었는데 그 판정 내리는 판사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마음이 네. 좀 합해지지 않나라는 얘기 하셨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대통령을 넘어서 정치권에까지 번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공조가 삐걱거리면서 아주 분노가 또 네. 여의도로 향할 거라고 네. 하는데 여의도에도 지금 촛불 집회 열린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내일 광화문 말고 여의도 예. 쪽도 있을 거라니까 제가 어떻게 좀 예상해 지난주인가 한번 여기 연합뉴스에 와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촛불 집회가 여의도에서 열릴 수 있다 그런 네, 예, 예. 이야기를 기억납니다. 했었는데 예. 네, 그 지금 딱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약간 오해에 의한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국민의당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걸로 잘못 알려지지 않았었습니까? 예, 반대를 한 것처럼 네, 알려졌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 9일날 예.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랬는데 그러고 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동안 그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안철수 전 의원한테 수천 통의 항의 문자가 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여의도에서 촛불 집회 이전에 국민 민심이 그분들한테도 이미 뭐 잘못됐건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그 탄핵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 잘못한 데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식지 않고 그대로 가고 실망도 있는 거죠. 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의도로 언제든지 촛불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촛불이 여야 정치인들 특히 야권에는 강한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촛불 집회는 여기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끝으로 이제 저희가 특검 얘기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자 변호사께서 변호사를 하고 계시니까 윤석열 검사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팀 박영수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까 싶었는데 첫 번째 주자가 굉장히 강골이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게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이제 네. 좌천되신 분이셔서 일각에서는 뭐 이제 특검이 정말 재밌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국민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영수 이제 특검 이분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네. 기대를 하신 분들이 이제 미디어에 발표하는 거 보고 이제 수사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리고 하겠다는 거 하고 이제 일정 부분 신뢰를 얻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검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이제 합류해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불식된 게 아닌가 신뢰를 다시 얻기
갖게 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박영수 이 특검께서도 사실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그 검찰의 인맥이나 아니면 인연들이 있죠. 오래 네.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게 우려가 그리고,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 또 뭐 고검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아주 성공한 엘리트 이렇게 위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보이는 인연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인연들도 있습니다. 예. 아주 소수만 아는 그런 인연으로도 뭐 김기춘 실장, 우병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실장님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이제 윤석열 검사가 네티즌들도 초기부터 아주 특검으로 그땐 잘 모르고 특검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도 특수수사의 달인 그리고 특수수사통으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수사 능력으로도 적합하고요. 그리고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특검도 사실 수사로 말을 해야죠. 이렇게 이분들이 와서도 수사를 잘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일정 부분 신뢰를 얻고 수사를 하니까 좀 원활하게 이제 검찰에서 오는 검사들, 앞으로 검사들이나 수사관들도 실무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요. 그런 팀을 짜기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특검보는 사실 변호사들 중에는 지금 사양하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활하지 않지만 검찰 팀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 제일 가장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검찰에서도 못했던 부분이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있죠.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를 주목해서 볼 거고요. 국정조사에서 그리고 특검도 대기업 총수들한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또 성과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3차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전이 아니라 뭐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의 의혹을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특검 전에 이런 이야기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이 말할 기회를 갖다가 반드시 좀 살려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몰이를 갖다 좀 하려고요. 그래서 특검 뭐 조사 이전이든 후든지 간에 그 적절한 장을 마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하고도 좀 기회를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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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